저는 평범한 상담소의 매니저 민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상담소 진행을 하고 있는 이원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상담소의 백곰입니다. 와! 네, 저희 오늘 얘기할 내용은 12발자국이라는 책인데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12발자국은 과학 콘서트와 알순신잡으로 유명한 정재승 교수님의 강의를 담은 책인데요. 그동안 정재승 박사님이 하셨던 강의 중에 가장 유명하고 또 호응이 좋았던 그런 강의 12개를 담아낸 책입니다. 진짜 저희 인스타에 올렸거든요. 이 방송을 했다고. 네. 그랬더니 정재승 교수님께서 좋아요를 누르가셨어요. 오. 아, 진짜. 근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누르셨어요. 왜냐면 방송을 들어보셨을까요? 네. 아니, 그거를 올린 친구가 링크를 안 걸어놔서 아. 무슨 생각으로 그 좋아요를 누르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하는 데인가. 하지만 이게 또 올라가면은 네. 이 유튜브를 보고서 네. 저희 방송까지 들어보시지 않을까 하는. 만약에 정재승 교수님 이 방송을 들으시면요, 그 소감을 좀 꼭 남겨주세요. 좋아요만 누르지 마시고 댓글 좀. 네, 남겨주시면 우리 다야. 감사하겠습니다. 12발자국이라는 책에서 좋았던 점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책을 읽으면서 저희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뭐 결핍이나 후회나 뭐 선택장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새로운 접근? 그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또 이분이 단순히 그 과학 본인이 아는 지식만 탐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걸 인생에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읽었을 때, 아, 이게 나한테 결정장애 있지? 뭐 이런 그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인가까지 고민하도록 이렇게 책을 엮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으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좀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2발자국 121화 많이 들어주시고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평범한 상담소. 자기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면 된다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뭘까?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건 사치다. 나는 아르바이트 2개를 하고 학교 다니기도 바쁘다. 인정하긴 싫지만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이미 어릴 때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온 애들은 쉽게 교환학생도 다녀오고 포트폴리오도 값비싼 졸업생 도움으로 만들기도 한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에 뛰어들려면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당장 아르바이트보다는 부모님께 최대한 손을 벌리고 한동안 돈을 펑펑 쓰는 생활을 해야 한다. 배를 움켜쥐고 공부하며 유학을 다녀온다고 하면 어떤 기회가 주어질까? 나는 아무 결정도 쉽게 내릴 수 없다. 어떤 길이 나의 길이었다고 말을 할 수 없다. 그 길이 내 길이었어. 나는 선택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 그 길을 걷고 나서 성공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일 것이다. 내가 건축에 관심이 많고 손재주가 있다고 해서 이 전공을 택했지만 나는 원래 무대 디자인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먼 길을 갈 자신도 이게 내 길이라고 우길 자신도 없었다. 이제 와서 내가 그걸 좋아한다고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파트 경비원과 파출부 일을 하면서 살림을 꾸려온 부모님께 나는 공부를 잘해서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이 시점에서 나는 그분들에게 짐을 지워드릴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본다. 눈을 감을 때
건축가로서 눈을 감으면 그리 평온할 것 같지 않다. 나는 무대를 보면 가슴이 뛰고 지금 당장이라도 브로드웨이나 런던으로 뛰어가서 머릿속으로 마음껏 그린 무대를 설치해보고 싶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비싼 뮤지컬 표를 끊고 보고 또 보고 무대를 디자인하는 나를 상상하곤 한다. 혼자 맨 끝에 남아 공연장을 빠져나갈 땐 왠지 서글픈 느낌이 든다. 와서는 안 될 곳에 온 것 같아서, 사치를 부리는 것 같아서. 나는 나의 마지막 날을 다시 상상해 봐야겠다. 지금 이대로 가서 맞이할 모습은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좀 더 흥분되고 흘리는 땀이 짭짤 달콤하고 가슴이 뛰는 그런 청춘을, 중년을 지나온 노년의 어느 날을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 안 될까? 생각도 하면 안 될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네. 우리가 원래 진짜 연말 녹음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청일점인 도쿄님이 아팠어요.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 많이 나아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책 좋아하는 청년들 오늘 정재승 씨의 핫한 책 12발자국을 읽고, 네, 부제는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네. 그럼 각자 자기 소개랑 근황 얘기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원래 저희가 녹음이 약속된 날짜가 있었는데, 제가 몸이 요즘 안 좋아가지고, 좀 날짜를 피치 못하게 미루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고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다시 직장을 다시 구해서, 또 그 직장을 출근한 지 지금 3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막,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좀 적응하기도 힘들고 피로가 많이 쌓인다는 거를 한 3개월 만에 다시 직장 생활 하니까 또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그래서 어제가 원래 녹화 전날이었는데 제가 9시에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침 다시 출근하는 시간까지 내리 자더라고요. 그래서 주신 공지 내용을 그 밤에 하나도 못 읽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좀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감기가 나을 때가 됐는데 아직도 아프셔서 왜 그런가 했더니 새로 직장을 가지고 그러게요. 아플 수밖에 없는. 없는 병도 생긴다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곰이고요. 저는 새해가 됐는데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 새해 계획을 원래 제가 새해가 되면 일기장에 새해 계획 이런 거를 꼭 적는 스타일인데 그걸 아직도 못 적고 바쁘게 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눈이 너무 나빠져가지고 제가 돈 주고 산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죠. 제가 라식 수술을 했는데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맞췄어요. 지금은 안 끼고 왔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일을 하니까 확실히 컴퓨터를 너무 많이 봐서 맞죠. 일하면서 계속 안 좋아져서 이제 안경까지 맞추게 됐는데 뭐 일 플러스 이제 핸드폰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영주현 자몽입니다. 새해 맞이 별명 현자몽? 네, 현자몽인데요. 새해 맞이 별명 한번 바꿔봤는데 뭐 엄청난 심경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저만 약간 별명이 아니고 이래서 한번 새해 맞이 한번 산뜻하게 바꿔봤고요. 그에 비해 뭐 새해라고 막 엄청나게 특별하고 뭐 바뀐 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연초구나 연말이었구나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또 간만에 만나니까 되게 또 반가우면서도 약간 이 뭔가 묘하게 말이- 어색한 네, 공기가 네, 좀 맞아요. 그렇죠? 이거 웬일이죠? 네. 다들 초짜가 돼서 네. 그래서 역시 자주 봐야 돼요, 사람은. 네. 12발자국 책이 정말 요즘에 인기가 많아서 도서관 가시면 빌리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저도. 개인적으로 빌리려고 많이 시도를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빌리려다가 못 빌리고서 언니한테 전자책을 빌려서 읽었는데 너무 답답해서 오는 길에 책을 한 권 샀어요. 사서 보니까 시원하셨다는. 네, 속이 너무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사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서 깨끗이 보고 중고 시장에 또 다시 파는. 네. 책 소개를 잠깐 해주실까요? 네. 책 소개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승 박사의 12발자국은 본인이 10년 동안 진행했던 12개의 강연의 내용을 책으로 한 대에 묶은 도서예요. 저 역시 좀 책을 읽기 전에는 좀 따분한 과학 얘기가 아닐까라고 많이 생각했거든요. 이분이 아무래도 과학자시다 보니까. 근데 책을 읽다 보면 물론 과학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던 부분들, 이 책의 뒤쪽에 4차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한테도 어렵게 다가왔지만 꼭 과학 얘기가 아니더라도 과학이랑 가장 동떨어져 있다고 여기는 미신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좀 책을 읽다 보면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과학에 대한 어떤 미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좀 더 작게는 어떻게 놀 것인가도 있고요. 타인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인간 내 과학의 기준으로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심도 있게 묻는 책이라서 좀 내가 아직 내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는 20대 초반이라든지 아니면 30대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한테 저는 특히 좀 효과가 있을 만한 책이라고 여겨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알쓸힘잡의 정재승 박사님이죠. 예. 네. 심지어 알뜰신잡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많이 언급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책에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면 더 좀 집중력 있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작가 소개를 드리면 사실 소개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이제는 셀럽이 되셔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뇌과학자이자 카이스트 교수신데 이제 제가 소개를 하려고 찾아보던 중에 2015년도에 이제 프레시안이라는 언론사에서 과학수다라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알쓸신잡의 과학 집중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건데 그때 이제 인터뷰 중에서 정재승 박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들이 이제 시민의 세금으로 연구를 하니까 자신의 역량 가운데 한 5% 정도는 시민과 소통하는 데 할애해야 한다는 어떤 원칙 같은 게 있대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는 않고 게다가 이제 모든 과학자들이 다 글과 말하기에 능통하지 않으니까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2015년도고 2017년도에 이제 알쓸신잡이 시작을 했으니까 정재승 박사님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 한계를 극복하는 거를 몸소 보여주시는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몰랐던 부분을 우리는 정재승 교수님 하면 다 알고 우리가 뭔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을 생각했는데 이렇군요. 저는 막 이 책에서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내가 다 읽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부분에 완전 깜놀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 읽고 약간 이 사람 허세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알기로는 세상의 모든 책은 사람이 그렇게 읽을 수 있을 만큼 적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소감을 좀 자연스럽게 아까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는데 책 읽고 어땠는지 책이 일단 정말 내용이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책이 300페이지가 넘는 책이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 읽으면서 좀 소감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볼진 잘 모르겠지만 원래 보통 어떤 텍스트나 뭘 보고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평가하는 걸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도. 왜냐면은 소설을 읽으면은 그냥 작품은 작품 그대로를 읽자가 원래 주됨인데 약간 이런 인문학이나 다른 서적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모르게 그래도 이 책을 쓴 사람의 약간 성향 같은 걸 저도 모르게 보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은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냥 기준으로 어떤 파트를 보면 굉장히 어른 같다? 라는 어른의 시선에서 보는 어떤 인식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반면에 또 어떤 파트에서는 되게 아이 같은
좀 순수함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좀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저도 이게 책 읽으면은 판단을 막 금방금방 하는데 이분은 이 책에 따르면 어떤 사람일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그것 때문에 한번 대화를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과학 관련한 책이나 이런 걸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안 좋아해서 저도입니다. 네, 처음에 너무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게 또 강의 형식을 이렇게 그대로 좀 적은 책이잖아요. 그래서 막 중간에 웃음 포인트들도 괄호 웃음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데 저도 모르게 그 웃음 포인트에 웃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정말 순진한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근데 저는 강의 듣고 이런 거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 책도 그냥 좋은 강의 듣는다 이런 생각으로 좀 덜 부담 가지고 읽었고요.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저도 아까 덕규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온 강의 내용들이 알쓸 신잡이나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어체라서도 있지만 약간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쉽게 이해시킨다는 게 이분의 이제 큰 능력 같고 사실 여기서 어떤 근거 같은 걸로 연구를 말하고 그걸로 이제 근거 삼아서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사실 그 연구 자체만 보면 저희들이 보기엔 그래서 이걸 어쩌라는 거지 연구는 어쨌다는 거지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포인트를 이끌어낼 거냐가 이제 큰 능력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책도 그렇고 이제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그렇고 그 원숭이가 오렌지 주스를 먹고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연구가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분이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은 더 크게 누리고 불행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메시지를 끌어내셨는데 그 부분이 되게 그때나 지금이나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조금 과학자들 이렇게 이름이나 어떤 인지도를 알리는 과학자들 보면 너무 딱딱한 과학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과학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인문학을 접목시키는 사람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거나 약간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재승 박사님이 좀 그런 것들을 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읽으면서 약간 과학서적이라기보다는 이거 그냥 인문학 서적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뭐 관계에 대한 얘기도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게 막 너무 딱딱한 과학 서적이다 뭐 이런 느낌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앞서 저희끼리 얘기할 때 제가 슬쩍 한 말이긴 한데 저는 이게 약간 근거 있는 자기계발서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게 예전에 전 자기계발서도 어렸을 때 힘들 때 많이 읽는데 그거는 어쨌든 개인의 경험으로 인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끔 헷갈릴 때도 있는데 이건 어쨌든 뭐 어떤 대학 연구 같은 걸 바탕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진짜 정답은 아니어도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본인의 어쩌면 이 말을 들을 날을 상상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과학자지만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과학자. 네. 엄청 멋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시면은 정재승 씨 들어야 되겠다 이거. 이메일 주소 없나 보내드리게. 링크 보내드리게.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과학자를 꿈꿨을 그런 청년 시절의 정재승 씨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 여러 부분에서 그런 걸 연결해 보고 싶었다라든가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걸 봐서는 그런 고리타분한 과학자는 죽어도 되기 싫고 정말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뇌과학자가 되고 싶다. 네,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문장 완성 어떻게 하실지를 좀 제가 궁금한데 빈칸이 2개나 있는 한 문장을 드렸거든요. 나의 창의성은 모모를 모모다. 이게 뭔 말이야? 맞아요. 저도 처음에 이거 들었을 때 좀 이거 어떻게 채워야 되지?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맨날 이렇게 달고 사는 말 같은 게 있어서 있었어요? 이게 여기에 맞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뭐 창의성까지는 아닌데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나의 창의성은 글을 말하기 전에 쓴다라고 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약간 부지런한 사람이 되자라는 제가 부지런하지 않아서 여기에 결핍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런 욕구가 있나 봐요. 근데 약간 어디서 본 글이기도 한데 진짜 좋은 작가는 막 머릿속으로만 창의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좋은 글감을 먼저 쓰는 사람이 좋은 작가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보통은 내가 되게 창의력이 뛰어나라고 하는 건 뭔가 엄청 풍부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창의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건 결국 다 발화가 되고 결국 남는 거는 내가 써내려가서 기록된 글들이나 어떤 문서밖에 남지 않으니까 사실 진짜 후세에 혹은 판단하기에 결국 창의력이 있는 사람은 써낸 사람이 사실은 장땡이지 약간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서 저는 그걸 약간 그냥 제 좌우명처럼 달고 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이 질문에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썼어요. 저는 나의 창의성은 땡땡땡을 땡땡땡 다인데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창의성은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너무 창의성 있는 답변을.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부보다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처음 학원 보내달라고 한 게 미술학원이어서 그냥 계속 엄마가 그냥 그래 처음 너가 학원을 가겠다고 하다니 약간 감격스러우셔서 그쪽 길을 쭉 밀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친구들 보면은 좋은 점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좀 그 안에 고통도 있지만 뭔가 계속 그림을 보고 뭔가 영화를 보고 이러는 게 업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아 보일 수 있는데 또 그 안에서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뭔가 격도 느껴지고 나는 왜 이 이상 못할까 이런 또 창직하게 고통이랄까요? 뭔가 되게 거창하게 말하면 그 정도까지도 못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가끔씩 그냥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냥 수학 문제 같은 거에 특화돼 있는 뇌여가지고 막 이 정대승 씨처럼 막 답이 있는 걸 연구를 하면은 또 다른 성취감이 있었을 건데 약간 여기서 근데 또 창의성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창의성 있는 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또 압박감이 있어서 이런 문장을 완성해봤어요. 네, 자몽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를 받고서 오기 전, 녹음을 하기 전에 질문을 드렸어요. 이거 도대체 다들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저는 진짜 창의성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번뜩 든 생각은, 나의 창의성은 신화를 가까이서 만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아까 연예인을 가까이서 만났을 때, 길 가다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창의성이 항상 옛날부터 뭔가, 나도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너무 저와 먼 이야기인 거예요. 약간 신화처럼. 만나고 싶지만 너무 멀리 있는 신화처럼. 그래서 신화를 가까이서 만나는 것을 이렇게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는 것이거나, 혹은 제가 정말 열심히 제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성공해서 유명인으로 만나는 것, 이렇게 통로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창의성도 뭔가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만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신화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자주 가서 어쩌다 한번 만나는 것처럼 그냥 여러 가지 시도해보다가 한번 터지는 것이냐, 약간 이런 여러 가지 통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심오하네요. 저는 백곰님 말씀 듣고 약간 나의 우상을 만나는 걸 상상하면 굉장히 많은 창의성이 막 발현되잖아요. 네. 이런 시나리오도 써보고 저런 시나리오도 써보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근데 거예요. 그거는 약간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목표지향적이라서 저의 창의성을 막을 것 같다는 생각이. 책을 잘 적용하죠? 네. 정말 창의성은 백곰님의 창의성은 신화를 가까이함과 신화를 떠올리는 것과 다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심지어 건강까지 책임져 줬었잖아요. 그럼요. 네, 신화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조깅을 했던. 네. 네. 정말
정말 좋은 영향력이네요. 네. 혹시 이 방송을 전진 씨가 들으신다면은 우리 배꼽님이 전진 씨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셔가지고 네. 그럼요. 꼭 한번 만나게 해드리고 진짜.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열 몇 살의 차이를 극복하고 그렇게 한결같이 흠모하기 쉽지 않은데 어디서 요즘 뭐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콘서트는 작년에 잘 끝나셨겠죠? 네. 다음 질문으로는 제가 나는 계획하는 편인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 책을 딱 보지 않으시면은 뜬금없이 이게 뭔 말인가 할 텐데 여기서 이제 마시멜로 탑을 쌓는 얘기가 처음에 등장해요. 저도 회사에 입사했을 때 그 무슨 교육에서 그 신입사원 교육 같은 데서 이 마시멜로 탑을 쌓는 거 이거 똑같은 걸 했거든요. 그래서 뭐 스파게티 면하고 마시멜로를 줘서 먹는 거 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냥 나름 유명한 게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해봤던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쌓을지 한참 회의를 하고 계획을 하는데 그러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쌓거나 별로 높이 못 쌓게 되는데 아이들이 오히려 굉장히 잘 쌓는다. 애들은 뭔가 계획하지 않고 일단 막 세워가지고 되면 또 위에 올리고 또 위에 올려서 해낸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계획을 짜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버리기 때문에 이미 시간을 소진해서 회복할 시간 자체를 얻지 못하는데 혁신은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혁신에 어쩌면은 그 유치원생 같은 그런 태도가 그 혁신과 어떤 뭔가 성과물을 도리어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는 계획하는 편인지 나는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일은 뭔가 보통 공부 얘기를 하면 옛날에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책상이 지저분한 것 같아서 책상을 다 치우고 나면 새벽 1시가 된다. 나는 꼭 책상이 깨끗해야 뭘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 같은 일상에서 내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뭔가 시작할 때 특히 하는 일 같은 거 있으면 얘기 나눠주면 좋겠고요. 계획을 하시는 편인지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저 구영주 때 많이 말씀하긴 했는데 네. 저 진짜 심각한 계획 중이거든요. 거기에도 충이 붙는군요. 네, 요새는. 계획 중이어서 이 책 읽으면서 막 약간 뼈 맞는 느낌이 계속 드는 나한테 하는 말씀이시구나. 전 일상에 습관적으로 하는 게 하루 그걸 다 적어요. 자기 전에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뭐라고 그래서 그거를 다음날 일어나서 글로 적고 이제 하나하나 줄로 끊는 그게 습관인데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계획을 짜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 변경하는 게 더 약간 중요하다 일을 진행하면서 그게 유연성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인지적 유연성. 그래서 저도 약간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내 전략을 바꾸는 능력도 좀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획 중. 계획 중. 요즘 그렇게 충이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많이 붙어가지고 진지충, 계획충 뭐.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가 뭘 계획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뭔가 할 때 다 거의 즉흥적으로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기억력이 안 좋다라고 하는 인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계획이 저도 모르게 생기면 그 계획을 저도 모르게 계속 읊조리는 게 버릇이에요. 막 그래서 이거 약간 뒤에랑도 연결이 되는데 뭐 이렇게 할 때 맞다 이거 하고 이거 해야 되지. 이거 하고 이거 해야 되지. 똑같은 말을 저 혼자서 혼잣말처럼 가끔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옆에서 보면 웃길 것 같은데. 약간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분이랑 아까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 책 읽으면서 저는 근데 요즘의 세대들이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 좀 다른 맥락의 인물상? 약간 이런 군상들이 나오는 것도 저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책 내용에서 마시멜로 얘기했을 때도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제가 주변 지인들이나 뭐 아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요즘에 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계획하는 것을 저도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막 뭐 이렇게 해 피곤하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면 그 뭐 예를 들면 여행 갈 때 막 계획 엄청 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말 중에 이 계획을 짜는
것 자체가 사실 재밌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여행 가서 그 계획대로 노는 건 별로 재미없는데 여행 가기 전에 뭐 예를 들면 짐을 싸고 뭐 계획을 세우고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 이 자체가 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테. 저는 물론 이해할 수 없지만 좀 제가 이분을 만나서 대화를 만약에 하게 되면 좀 이런 얘기들을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어지는 질문이었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저는 덕규님 얘기 지금 들으면서 엄청 공감되면서도 엄청 공감되지 않았던 게 저도 계획 세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그 계획 세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계획 세우면서 뭔가 꿈꾸게 돼서 그런가 봐요. 아, 내가 이거 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런 거를 이렇게 도달할 수 있겠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언젠가 신화를 만날 수 있겠지? 뭐 이런 식의 그런 인생 계획이나 1년 계획 이런 걸 세우는 것들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게 저의 놀이처럼. 근데 또 실행은 굉장히 별개의 것이고 그리고 또 저를 돌이켜보면 오히려 제가 뭔가 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봤을 때 너 이건 했잖아, 이거 했잖아 라는 말하는 것들은 다 계획 없이 한 것들이 대부분이고 계획대로 했을 때 뭔가 이뤘던 거는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저는 여행 계획은 전혀 안 세우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되면서도 아 나한텐 여행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딱 이 중간인 것 같거든요. 저는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 그게 즐거워서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걸 안 세웠을 때가 너무 화가 나서 계획이 없이 있으면 불안하니까 일단 이게 안 지켜질 걸 알면서도 일단 짜거든요. 그래서 난 계획을 짰지만 안 됐어. 이건 괜찮은데 계획이 없어서 안 됐어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약간 배꼽님 세는 다른 것 같지만 저는 약간 그런 인지적 유연성이 필요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계획을 일일 계획, 뭐 주간 계획, 뭐 월중 계획 이렇게 짜시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짜세요? 일일 계획도 세우고 그러니까 촬영 같은 일 같은 거 하면 저는 약간 시간 단위로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전 좀 많이 꼼꼼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1시부터 2시까지 뭐라고 2시부터 몇 컷을 찍고 되게 세밀하게 하는 편이서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촬영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일단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안 되면은 좀 오케이 하겠는데 아예 계획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촬영에 들어가면은 불안해서 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뜻대로 안 움직여주잖아요. 그쵸. 나 혼자 하는 일이 화가 아니라서. 인지적 유연성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적 유연성이, 성품적 유연성이 필요하던지. 그렇구나. 계획을 그렇게 짜시는구나. 진짜 그 일은 계획대로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긴 너무 중구난방으로 할 수도 없잖아요. 여러 사람의 시간을 소모하는 일이라. 제가 만약에 계획 짜는 게 아니라 따르는 입장이 되면 계획이 없이 진행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되게 불안하고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은 우리 녹음할 때도 간식은 몇 분부터 이거 있어야 되는. 너무 중구난방으로 여지껏 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이번 달은 무슨 간식, 다음 달은 저런 간식. 그리고 간식을 펼치는 시간과 먹는 시간 몇 분. AI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 말만 들어도 피곤해. 저는 그러면서 서로 잘 알게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둘씩 내 모습이 여러분한테 알려지는 게 참 부끄럽고 불편하다. 제일 먼저 털린 게 이제 저의 데스크탑 이 노트북의 바탕화면에 제가 보고 깜짝 놀라서 저의 저는 뭔가 이질감 있지 않았어요. 내 것도 저런데. 정말요? 저는 처음에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바탕화면이 정말 그 바탕이 다 채워질 수 있는 거였구나. 여기서 차면 그 다음부터는 한 겹, 두 겹, 세 겹씩 겹치더라고요. 이 맥북은 또 그렇더라고요. 네, 참 그렇고 또 이 계획 얘기하니까 계획도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들키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인센티브였어요. 네. 인센티브에 이분 결국 너무 민감하지 말고 계획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센티브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지. 엄마들도 가만 보면 인센티브 많이 걸어요. 뭐 네가 이번에 몇 등하면 뭐 사줄게라든가. 저 뭐 문제집 뭐까지 끝내면 뭐 해줄게.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생각 사실 주부라는 직업엔 사실 그런 인센티브가 없는데 어머니들은 참 그런 걸 많이 어디서 배우셨는지 잘하네요. 자식을 상대로. 그러게요. 거의 뭔가 협상 자식 요새 방학에 애들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게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오늘도 너무 제가 나오는데 시간이 바빠가지고 계란 2판을 사놓고 냉장고에 넣으란 얘기를 이제 아들한테 몇 번이나 했어요. 나 이거 다 넣으면 게임 10분? 귀여운데요? 모든 거에 다 그걸 거는 거예요. 저는 좀 안 거는데 애들은 뭘 시키면 그러면 뭐 몇 분? 뭐 몇 분? 뭐 이러면서 굳이 내가 그럼 게임 10분 할 테니까 내 통장에서 엄마 8,000원 꺼내가세요. 뭐 이러고. 디테일한데요. 굉장히. 근데 확실히 요즘 애들이 그런 딱 인센티브에 되게 최적화돼 있다 그래야 되나? 최적화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뭘 해도 학교에서도 성적 바로 딱 이런 것들이 이미 뭐 우리도 그랬지만 요즘 애들은 그게 유독 더 심한 것 같아서 뭘 생각해도 딱 그렇게 빠르게 생각을 하고 하게 되는 거. 그리고 서로 뭔가 교환할 때도 가격을 되게 정확히 치르는 문화. 그러니까 값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실제 제가 그 민사고 학생들 무슨 유튜브인가 그걸 봤는데 거기서 치킨 먹는 날이 있는데 치킨을 방마다 이렇게 먹다가 이제 어느 방은 좀 남고 어느 방은 모자르면 페이스북 메시지인가 그걸로 빨리 이렇게 해서 우리 방 몇 호실에 남는다 이렇게 하면 그 방 가서 돈을 주고 사와요. 그걸 학교에서 준 간식을.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되게 자연스러운 문화로 약간 자랑스러운 문화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리고 제가 애들 정말 초등학생 애들 보고 놀랬던 게 애들 편의점에 요즘에 탁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먹는데 한 애는 돈이 있고 한 애가 없으면 있는 애만 먹어요. 그리고 없는 애가 달라고도 안 하고 있는 애가 주지도 않아요. 정말 요즘에는 너무 진짜 다른 세대라고 하잖아요. 저희랑 정말 차원이 다른 세대. 정말 요즘에 세대 차이를 좀 느껴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맞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어린애들 보면 이런 계산에 굉장히 밝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이 인센티브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보기도 했는데 약간 성과금?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이 인센티브가 왜 발달했느냐를 생각해보면 다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사실 어느 정도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이 인센티브가 경쟁을 위한 도구로서만 사실 작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의 어떤 한 성과에 대해서 그냥 인정해주는 수단으로서 사실 작용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인정 욕구가 사실 요즘은 뭐 옛날처럼 어떤 말이나 어떤 감성적인 것들로 사실 충족이 안 되니까 그냥 딱 눈에 보이는 성과금, 인센티브 이런 것들로 메워질 때 그냥 사람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납득을 하는 약간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근데 좀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화돼 버리면 지금 말한 약간 이런 악용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저도 성과금 같은 개념을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좀 계산을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인센티브 하면 저는 대체로 못 받아서 속상했던 기억이 많이 나가지고 약간 결국 내가 열심히 뭐 일해도 돈 똑같이 주는구나. 어쨌든 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돈은 최저로 주려고 하시는 뭔가 순환이 있구나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약간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어요. 제 성향일 수도 있는데 저는 잘하고 계산 더 철저하게 해주고 더 많이 주면은 내가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게 열심히 해서 수고했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직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충족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조금 계산을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뭐 열심히 했어요 뭐 이런 것보다는 뭔가 성과금을 더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방금 자몽님이 얘기하시는 이게 말하기 되게 어색하네요. 아직 입이 안 붙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자몽님이 붙여놨어. 말씀하시는 같은 방금과 같은 사례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더 약간 이런 성향이 사실은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유시민 작가가 나온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거를 듣고 저도 그냥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냥 웃어 넘겼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되게 좀 무서운 말처럼 들렸던 얘기가 뭐였냐면 어떤 이 최저임금이 이번에 되게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임금이 기본적으로 다 높아지는데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30년 동안 같이 일한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잘랐다고 하는 얘기를 전에 들었대요. 유시민 작가가.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경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고용주 입장에서 아 최저임금이 그 사람이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서 정든 사람도 떠나보내야 된다라는 걸 어필을 한 건데 유시민 작가가 듣기에는 그게 어떻게 30년 동안 최저임금만 주고 고용을 했을까라는 것에서 그 경악을 했대요. 근데 그 말을 그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는데 청중들이 굉장히 크게 웃어가지고 저도 그걸 들으면서 같이 웃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사실 이 말을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들이 방금 자몽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챙겨줘야 되고 예를 들면 30년이고 내가 이 사람 이만큼 많이 알고 능력을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사실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사실 이렇게 뭔가 딱 인센티브 딱딱 챙기는 문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갑을 이런 표현은 사실 좋지 않지만 사실 갑이 먼저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해결해 줬을 때 뭐 정의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요즘은 그 구조가 너무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이 을에 있는 사람들 입장이 딱딱 내가 한 만큼 인센티브 챙겨받고 뭐 한 만큼 내가 얻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 더 강박을 느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여기서 그 팟캐스트에서 전에 녹음했던 책이 있는데 그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하고 녹음하려고 준비했으나 못했던 책이 아담 스미스 씨 저녁은 누가 차려줬나요 하는 페미니스트 경제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인가 어디선가 이제 그 유치원 그 끝에 저녁에 이제 애를 찾으러 가는데 그 어린이집 같은 데서 애를 찾으러 가는데 엄마들이 퇴근을 하고 가니까 시간을 자꾸 넘기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너무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제 엄마들도 너무 미안하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했대요.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 넘으면 이제 선생님들이 기다리면 몇 분당 얼마씩 더 주는. 근데 그러고 나서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늦게 찾으러 오고 그렇게 고맙단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도 한 인센티브에 대한 여러 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센티브라면 동료를 또 경쟁 상대로 일하게 되고 인센티브 때문에 일하는 것처럼 내가 느끼게도 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갔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2부에서 계획하는 인간, 미루는 인간이 1부였고요. 잠시 후 2부 끌리는 사람과 함께하는 후회 없는 인생에서 또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평범한 상담소 팟캐스트를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